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초록소프트라고 하는 인공지능 전문 개발회사 대표 맡고 있는 김명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곳에 인공지능 관련 특강을 가보면 아무래도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른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아서 상당히 엄숙한데,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에서 시작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30분 이내로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재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앞으로의 일자리가 어떻게 바뀔 건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고민할 때 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아까 이제 소개한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얼마 전까지 연세대학교 투자정보공학과에서 박사과정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금융 분야 인공지능을 강의했었고, 지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에서 스포츠 분야 인공지능을 또 가리키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이런 책들을 좀 썼고요.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요런 책을 썼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목차 순서와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빅데이터가 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공지능 말씀드리기 전에 빅데이터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뭔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좀 화면이 작게 보이는데, 이 그림 뭔지 아시는 분? 뭡니까? 그림 제목이 뭐죠?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역시. 이걸 맞추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훌륭합니다. 이거는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17세기 정도에 그린 시녀들이라는 그림이고, 이게 구도적으로 되게 잘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후대 화가들이 벨라스케스를 존경하는 취지에서 패러디를 많이 했죠. 근데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 그림에 사람이 몇 명 나오냐고 물어보면 잘 맞춥니다. 정답이 얼마냐면 11명이에요. 11명. 근데 이 그림을 또 보여주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 그림 안에 화가가 있습니다. 왼쪽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벨라스케스 본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려고 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 하면 벨라스케스 시야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 많게는 5명, 적게는 2명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우리가 잘 맞추는데, 마지막 질문이죠. 이런 걸 물어보면 거의 못 맞춰요. 아까 시녀들이라고 하는 그림 안에 액자에 담긴 또 다른 그림들이 모두 몇 점인지 물어보면 잘 못 맞춥니다. 그런 게 있는지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자, 그림을 보시면 저 그림 뒤쪽에, 그림의 오른쪽에 액자들이 있죠. 저게 대충 한 10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벨라스케스 사진을 딱 주면 사람이 몇 명인지, 벨라스케스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사람이 누굴 쳐다보는지 이런 건 눈에 바로 들어오는데, 액자가 몇 점인지 이런 것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제가 바로 파악이 되는데, 저 천장에 전등이 몇 개고 이런 것들은 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객관적이란 말을 되게 흔하게 하는데, 인간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표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선행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하루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뭐 어딜 놀러 가든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간에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가서 씻고 주무시는 그 하루 동안 우리가 5가지 감각기관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실 테고 에어컨 덕분에 시원하다는 걸 느끼고 계실 텐데, 이렇게 5가지 감각기관으로 우리 인간은 하루 동안에 무려 14기가바이트나 되는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하루 동안. 그 중에 4분의 3이 시각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저께 하루 동안 무려 10기가바이트나 되는
데이터를 여러분들 두 눈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지 않죠. 그 중에 대략 10MB 이하 그 정도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기에 중요한 의미 있는 인상적인 그런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생리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주면 취사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사실 많은 게 설명이 되는데 원이 두 개가 있죠. 가운데 큰 원이 있고 그 안에 좀 작은 원이 있어요. 가운데 큰 원은 데이터를 상징합니다. 데이터. 예를 들어서 100개의 데이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 100개의 데이터 중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거나 쓸모있거나 의미 있는 예를 들어서 10개의 인포메이션만 우리가 선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나머지 90개는 데이터는 맞지만 인포메이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버려집니다. 근데 1980년대부터 시작된 3차 산업혁명, 다른 말로 정보화 혁명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100개의 데이터가 생기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10개의 인포메이션을 우리 사람이 선별하는 거예요. 고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른 10개의 인포메이션을 저장해 뒀다가 이 10개의 인포메이션을 인간의 판단력으로 뭐 통계를 이용하거나 해서 잘 분석해서 유용하게 써먹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걸 도와주는 기술을 우리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쓰는 그게 바로 IT입니다. IT. 근데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100개의 데이터가 발생하면 그거를 굳이 인포메이션과 인포메이션이 아닌 걸로 구별하지 않아요. 100개의 데이터를 전부 다 저장을 합니다. 그냥 다 가지고 있는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전부 다 가지고 있는 100개의 데이터를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뽑아내거나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에요.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는 뭘까요? 와, 이거 200점짜리 답변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훌륭하십니다. 자,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3차 산업혁명은 인포메이션을 다루고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다루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뭐 다루는 데이터 양이 좀 더 많아 보이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차이고 근본적인 차이는 학생이 말한 것처럼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포메이션을 선별하고 저장해 뒀다가 우리 인간이 인포메이션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냐면 데이터 자체가 주인공이에요. 데이터 자체가.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걸 분석해서 쓸모있는 결과를 뽑아냅니다. 자, 제가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그럼 뭐냐? 빅데이터라는 거는 인간에 의해서 인포메이션이다, 인포메이션이 아니다 이렇게 선별되지 않은 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전체 데이터, 다른 말로 올 데이터죠. 저게 바로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것조차도 다 가지고 있는 상태. 벨라스케스 그림을 줬을 때 사람의 수뿐만 아니라 액자의 개수까지 그 쓸모없어 보이는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얘기를 할게요. 네? 예,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이게 당황스럽네. 예. 자, 빅데이터는 데이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데이터조차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자, 이제 적었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실 필요 없는데. 자, 좋아.
자, 넘어갈게요. 근데 잠깐. 여러분들이 지엽적인 지식에 집중할 필요가 없고 큰 흐름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구글이나 뭐, 챗GPT에 다 있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얘기를 할게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사다리의 양쪽 날개처럼 서로 의존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돈과 시간을 많이 들여서 빅데이터를 확보해도 그걸 활용하는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쓰지 않으면 유용한 결과가 잘 안 나오고요. 인공지능 입장에서도 빅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인공지능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좀 더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이건 비유일 뿐이에요. 빅데이터는 상어와 같은 존재예요. 반면에 인공지능은 상어와 같은 존재고 빅데이터는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상어가 물이 있어야 헤엄을 치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하여튼 그런 식의 능력을 발휘하겠죠. 그런데 한 5년 전, 길게 보면 10년 이전에는 빅데이터라고 부를 만한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상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마치 사하라 사막에 던져진 상어처럼 힘을 못 썼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와서 빅데이터랑 부를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어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빅데이터 생태계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어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의 능력 발휘를 앞으로 점점 많이 하겠죠?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빅데이터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할게요.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우리 정신여중 식사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던데 이런 겁니다.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예. 좋아요. 자, 예. 왜 좋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좋아요. 자, 우리가 요리를 생각하면 이마트 같은 데서 음식 재료를 사오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잘 씻고 먹기 좋게 자르고 살짝 데치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칼, 도마, 버너 같은 조리도구로 저런 요리사 아저씨들이 요리를 하면 짜잔하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죠. 자, 이런 흐름은 다 아시는 거예요. 빅데이터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딘가에서부터 빅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주로 인터넷에서 많이 가져와요. 문서로부터 가져오기도 하고 센서로부터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져온 빅데이터를 우리가 전처리라는 걸 해요. 이거는 음식 재료를 손질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칼, 도마, 버너 같은 요리 도구가 있었던 것처럼 인공지능 개발 도구들이 있어요. 텐서플로니, 케라스니, 파이토치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다 무료로 개방되어 있어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아저씨 같은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빅데이터를 막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짜잔하고 나오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AI 모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AI 모델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첫째는 무언가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한테 어울리는 옷을 추천해 준다든지 오늘 저녁에 어떤 메뉴를 먹었을 때 가장 만족스러울지 추천해 주는 그런 게 추천이에요. 두 번째는 예측이에요. 예측. 내일 비가 온다 안 온다 예측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쓸만한 추천을 해주거나 예측을 정확하게 잘해주면 그 AI 모델을 잘 만든 거고, 예측이 다 쓸모가 없거나 추천에 쓸모가 없거나 예측이 틀리면은 AI 모델을 잘못 만든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기술적인 얘기 좀 생략하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오늘의 주제하고 관련되는데,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을 많이 대체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간의 창조성과 가치 판단은 인공지능이 대체를 못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은 다 오류가 있죠. 실수를 하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들 모두 학교 수업을 똑같이 듣습니다.
앞에 선생님들이 항상 열심히 가르쳐 주시지만 여러분들 전부 다 만점이 아니죠. 막 틀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대신 인공지능의 수업을 들으면 그 친구는 항상 만점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실수를 하고 엉뚱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수에 의해서 우연히 발명한 것들이라든지 찾아낸 어떤 과학적 원리라든지 이런 게 무척 많아요. 인공지능은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프로이드 박사께서는 사실 요거는 저 다음에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인간의 말실수는 이제 뭐 무의식에서 발현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냈냐면, 예전에 독일하고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독일 공산당 대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휴가 복귀하자마자 이제 어떤 기자회견에 투입이 됐는데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나라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서독하고 동독하고 여행 자유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언제쯤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얼떨결에 말실수로 지금 바로 여행 자유화 됩니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베를린 장벽으로 달려가서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 아니어도 독일과 동독과 서독은 통일이 될 걸로 다들 예상을 했지만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본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말실수 때문에 그게 앞당겨진 겁니다. 두 번째는 마리 앙누안데트가 먹을 빵이 없으면 대신 케이크를 먹어라 라고 말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찾아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막내 앙누안데트가 이런 말 했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와전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이 전달되면서. 하지만 저 와전된 말 덕분에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된 거는 또 사실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실수가 우연찮게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은 유한합니다. 이게 좀 말이 거창한데,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100년 이상 살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삶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20년, 30년 사시다가 이번 생은 텄으니까 다시 살자, 이게 아니죠.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되게 유한하고 두 번 다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게 되고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여러분들 진로 문제도 이제 그런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이 유한한 삶 동안 이왕이면은 많은 가치를 남기려고 노력하고, 이 유한한 삶 동안 옳은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런 인류의 노력이 쌓여서 역사가 되고 윤리가 되고 많은 정신적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감정이라는 걸 느낍니다. 사실 감정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 지루하다고 하면 거기다가 시간을 쓰는 게 아깝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기분이 꺼림칙하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꺼림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걸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정이 여러분들이 이 유한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우리는 이 짧은 삶을 좀 더 잘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컴퓨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컴퓨터는 자꾸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세요. 지금 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도 일단 펴놓을게요. 자,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복사하면 수명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복사하면.
그래서 컴퓨터는 원칙적으로 수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배우자랑 결혼해야 되는지 결정한다고 하면 전 세계 인구가 한 100억 명 되죠. 근데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 빼고 나의 결혼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20억 명이 있다고 치면 컴퓨터는 그 20억 명하고 시뮬레이션으로 결혼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장 나은 케이스가 자신의 배우자, 이런 식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 삶은 그렇게 안 되죠. 결혼을 2번, 3번 하기는 진짜 힘듭니다. 항상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수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도를 무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달되어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2번, 3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10분 안에 끝낼게요. 인공지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은 가치 판단과 창조적인 일 2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봤죠? 최근에. 만약에 중간고사를 무시형 감독으로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정신여중 학생들은 누가 감독하지 않는다고 해서 컨닝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기 위해서 컨닝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컨닝하다 걸려도 구두로 경고를 듣는 걸로 끝납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인공지능한테 이런 상황을 알려주고 나도 컨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면 인공지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컨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컨닝을 하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컨닝을 하면 점수도 오르고 뭐 걸려도 뭐 그냥 지적 한번 받으면 끝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컨닝 안 하시죠?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치 판단이 포함된 일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프랑스 파리를 에펠탑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될 텐데, 저 에펠이라는 분이 저 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에펠탑인데, 저 탑을 처음에 건설할 때 많은 예술가들이 반대했어요. 우리 문화의 도시 파리에 저런 철근 덩어리를 올리면 어떡하느냐. 근데 저게 완공되고 나서 그 예술가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반성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울리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저 당시에 프랑스 파리 정경하고 어울리는 탑 디자인을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프랑스 파리 정경하고 비슷한 탑을 만들어요. 저렇게 에펠처럼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시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100년 전 미술이 대부분 인상주의였죠. 마네, 모네 이런 거였는데 그때 모든 화가들이 다 인상주의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피카소가 입체파를 열고 드랭이 야수파를 열었는데 그런 식의 창조적인 시도는 인공지능이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인재상이 변하느냐?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림에 보면 대장장이가 있죠. 철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있는데, 이렇게 철을 가지고 뭐를 만드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철을 이용해서 만든 칼을 잘 다루는 장군의 역할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SNS 개발자, 뭐 저 같은 사람이 저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저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SNS를 잘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하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사실 인공지능 개발자는 지금 수요가 너무 공급이 너무 많아요. 인공지능 개발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시장에 지금 너무 많고 경쟁도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치열해서 권하지 않아요. 반면에 인공지능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수요자가 생각보다 빨리 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이후에 인공지능 개발을 다루는 사람보다는 자기만의 분야가 있고 그게 의학이든 음악이든 체육이든 자기만의 분야가 있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고 다루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좋고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가 운전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타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쭉 가고 있었는데
중앙선 맞은편에 있던 자율주행 자동차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앙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랑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제 차가 튼튼해서 저는 다칠 일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경우에 내 자율주행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내 뒷차가 피해를 입죠. 또는 옆차선으로 갑자기 빠지면 내 옆차선으로 오던 차량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죠. 근데 잘못 없는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그냥 직진해버리면 중앙선을 넘어온 그 차 운전자가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내 뒤에 따라온 차량이나 내 오른쪽에 따라온 차량은 잘못이 없으니 급정거를 하든지 옆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대신에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 운전자가 사망할 확률은 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정도 들었어요? 자, 좋습니다. 아니다. 내 뒷차량이나 내 옆차량에 있던 차는 잘못이 없으니 중앙선을 넘어온 그 차가 잘못이잖아요. 그 사람이 사망을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나는 직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좋습니다. 이쪽이 좀 많으신데 좋아요. 근데 이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안 나와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옛날에는 이런 이슈로 우리가 토론할 일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 때문에 고민할 일들이 점점 많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 자동차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만들면 그만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식으로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 법적으로는 누가 잘못한 거냐,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문과적 인재들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문과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자, 이런 건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자신만의 분야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런 가치 판단을 그 분야 내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가치 판단을 해내는 이런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 마지막 챕터인데 이걸 얘기할게요. 인공지능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냐? 줄어들지 않습니다. 200년 전에 산업현장에 기계장치가 도입됐을 때 일시적으로는 기계가 일자리를 뺏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기계들을 막 부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 하시는지 아시는 분? 네, 정답이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맞아요. 러다이스트 운동 그런 게 있을 만큼 사람들이 기계에 어떤 저항이 많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인간의 일자리는 훨씬 늘어났죠. 뭐냐면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일부분은 기계가 대체한 게 맞지만 여전히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기계를 우리가 활용함으로써 산업 구조, 경제 규모 자체가 커졌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아주 일부를 대체해 주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가치 판단을 해내거나 어떤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인공지능은 우리가 활용함으로써 경제 규모가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기는커녕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게 더 급부상하냐면, 약사를 예를 들자면 대형 병원에서 처방전만 보고 처방해주는 식으로만 일하는 약사들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동네 병원 약사들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얘기도 귀 기울여야 되고 환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뭔가 창의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일하는 약사는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택시기사도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내리고 돈 받고 이런 식으로만 일하는 택시기사는 인공지능이 대체가 되지만 손님의 얘기를 들어주고 손님의 상황에 맞게 더 좋은 길을 안내하고 이런 식으로 일하는 택시기사는 대체가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자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유망하고 어떤 일자리는 유망하지 않다라고 일자리 단위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같은 일자리 내에서도 가치 판단과 창조성이 요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더 귀해지고
가치 판단과 창조성이 요구하는 일들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한테 대체된다는 겁니다. 이 표는 뭐냐면 7년 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일자리가 뜰 거다, 또는 이런 일자리는 사장될 거라고 예측한 건데 지금 다 틀렸어요, 저게. 그래서 일자리 단위로 볼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고려해야 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냐면, 뭔가를 잘 외우는 능력이라든지 뭔가를 잘 계산하는 능력, 그런 것들은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다 대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소통하고 공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절대로 못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딜 걸어가다가 오늘 날씨 좋다라고 느낀다든지 길거리에 핀 장미를 보고 예쁘다고 말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런 거는 컴퓨터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느끼고 소통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 제가 하는 얘기가 상당히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귀해지고, 뭘 잘 외우고 뭘 계산을 빨리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다 대체를 합니다. 자, 이런 건 좀 속도를 낼게요. 그리고 아저씨 같은 사람들은 3차 산업혁명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결론을 내리면 이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무언가를 잘 외우고 뭔가를 잘 계산하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내는 그런 식의 일들은 컴퓨터가 다 대신 해줄 거예요. 하지만 뭔가를 가치 판단을 해내고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만들고 소통하고 뭔가를 느끼는 그런 능력, 그런 거는 인공지능이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주셔야 되고, 그게 되는 인재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